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평가 국어 해설 강의를 맡은 저는 남국민입니다. 자, 이제 문학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4부를 시작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또 어떻게 산문문학 몰려 있었고 이번 시간에 온문문학 몰려 있네요. 요번에 이제 제시 순서를 독서 앞에다 배치하고 뒤에 문학을 쫙 4세트를 몰아놨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산문문학 먼저 2세트, 그 다음에 온문문학 2세트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온문문학 이제 이번 시간 그거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뭐 그렇게 편을 만약에 가른다면 산문이 쉬웠습니까? 온문이 쉬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산문이 쉬웠다. 즉 온문이 더 어려웠고 더 중요했다라고 당연히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산문은요 연계가 비록 이제 배비장전이 연계되긴 했습니다만 다른 대목이었고 온문의 경우에는 2세트 모두에서 2개의 작품이 그러니까 각각 1개씩의 작품이 총 2개의 작품이 연계 출제가 됨으로써 사실은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감상하고 이럴 만한 시간을 굉장히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파트 쪽이 바로 온문 쪽이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결론적으로 4부가 3부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그런 또 어려운 문제를 다루게 될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현대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이게 시인가요? 시입니다. 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지. 왜? 수능 특강에서 연계 출제된 거니까. 자, 수특의 296쪽이었습니다. 실전학습에 가서 3부에서. 그래서 사실 좀 진도가 느린 사람들은 아직 9월 모의평가인데도 수특을 다 못 봤어요. 이런 사람들 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뒤에 3부 실전학습은 나중에 더군다나 그게 막 모의고사 형식처럼 돼 있으니까 나중에 수능 코앞에 두고 딱 공부하려고 밀어놨었는데요. 아니면 거기까지 못 갔는데요.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하필이면 요시는 못 봤네요. 이런 사람도 있었을 텐데 아니야. 사실 정상적인 진도를 생각하면 수능 특강은 이미 좀 끝났어야 됐고 그럼 3부에 실려있던 이 작품도 공부를 했어야 아주 훌륭한 연계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되는 그런 시험이었을 거예요. 요번에 이걸 특히나 이번 시간에 다룰 이 가와 다음 세트에 나오는 가 두 작품을 연계 덕을 못 봤다? 정말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수능에서는 절대 그런 일 안 생기게 합시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오장원의 종가라는 작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저는 몰라.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읽을 이 시가 이번 모의평가에서 연계의 덕을 가장 크게 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을 읽고 또 이게 뭐 만만치 않은 구석도 좀 있기 때문에 해설 강의를 들었어야 저의 수특 강의를 들었어야 더 정확하게 이해가 잘 됐을 텐데 그거를 들은 사람이어야 공부를 한 사람이어야 이 길기도 길고 만만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를 읽고 이해하고 감상하고 이럴 만한 시간을 통째로 꽤 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게 꼭 필요했던 시험이란 얘기죠. 엄청나게 큰 덕을 줬어. 자,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작품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뭔가 이렇게 회상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이라는 것은 이게 폐쇄성을 드러내는 거야, 그죠? 그리고 검은 기와집이라고 하니까 좀 어두침침한 분위기가 납니다, 왠지. 그런데 종가가 살고 있었다. 충충한 울 속에서 충충한 울이래. 이게 지금 서로 이미지가 통하죠, 그죠? 울 속에서 검이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들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지손들 거기 각주에 있죠. 마지가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 나간 파의 자손 그랬는데 그렇게 자손들이 퍼져 나가는 것을 검이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간다고 하는 거 보면 시적 화자가 이 대상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부정적이라는 건 확 느껴지죠. 부정적인 묘사가 여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맞지? 그럼 여기에 이 종가, 우리가 종갓집이라고 부르는 그 종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대로 마지에 의해서 이어져 내려온 집, 그 가족을 종가라고 하는 건데
생각해봐. 사실은 지금 현대, 특히나 2020년대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랄까, 문화적인 어떤 풍습이랄까, 뭐 관습이랄까, 지금 흐름이나 분위기 같은 걸 생각할 때에는 종가가 뭐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예전에 이 어떤 봉건적 가치관의 기준으로는 특히나 남성 위주의 맏아들의 혈통으로 이어내려온 그런 그 집안 전체 뿌리에 해당하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권위가 높은 그런 집으로 취급받는 그런 가족, 혈통, 가계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건 자, 이거 이 시 제가 설명할 때 수특 강의에서 했던 얘기인데 오장환이라는 시인 자체가요. 이렇게 낡은 구세대의 관습 이런 것들의 혁파를 시로 많이 다루었던 시에 특히 그의 초기작들에는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 사상에 그 이제 경도돼 가지고 그런 시들을 막 지어내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뿌리는 이런 거야. 이런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이 묘사와 풍자적인 태도로 이런 낡은 체제, 구체제에 기대고 있는 봉건적인 사고와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롱과 반대와 비판 이런 게 이제 이 작품의 뿌리에 있는 것이죠. 자,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그럼 이 가족들이 지금 이 지손들이 말이에요. 전부 다 서로 불화의 상황이 있는 거야. 가족의 결속력이라는 건 1도 없는 거죠. 그죠?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 영광 얘기하는 겁니다. 광영을 지켜주는 신주들은 신주 거기에 있죠. 죽은 사람의 위패 그랬으니까 그 위패라는 것이 그냥 물질로 보자면 그 위패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위패, 그 신주가 지금 얘기했던 앞에 설명했던 봉건적인 가치관이 거기에 덧입혀지면 거기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거 봐. 이 집의 영광을 광영을 지켜주는 그 신주들은 보세요. 대머리 곰팡이 하나 도록 알려지진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 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이 올라앉아요. 의인화가 된 건데 풍자적인 진술이라고 이건. 그죠? 희화화하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평소에는 뭐 아무 의미 없다가 제삿 날만 되면 탁 권위를 차지하고 그 위에 제상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이 종가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큰 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 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 며느리 칠촌도 팔촌도 한데 얼리어 닝닝거린다. 닝닝거린다. 막 어수선한 그 제삿날의 분위기가 막 종가의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시집 가다 쫓겨온 작은 딸, 과부가 되어온 큰 고모, 손가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한참 쩡쩡 울리던 옛날에는 지금과 달리 한창 옛날에 속된 말로 잘 나가던 그런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리떼를 남겼다고. 자, 이게 이제 되게 문제적인 상황인데 아니 종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옛날엔 이렇게 심지어 동네 백성들을 잡아들여다가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리를 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까지 함부로 뭐라 그래야 되나? 사적 처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그 이제 그 마을 사람들 위에 군림했던 종가의 권위, 과거의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시인 오장환은 그리고 그의 대리인인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그런 것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중복사나무 밑에서 이제 이게 천도복숭아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요.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반들반들한 달걀 귀신이 융융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이 얘기는 뭐야? 이 종가 이 식구들에 대한 워낙에 이런 그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의 반감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려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찝찝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자긴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나간다 이랬습니다. 여기 요 내용을 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이 집안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왔어요. 그리고 대대손손 아무 재주도 없어. 무능해. 그렇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찝찝거린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묘사, 희화화하는 묘사를 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 먹을 궁리를 한다고 뭐 하는가 하면 자긴들, 소자긴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해요. 얼마나 비윤리적인 모습입니까? 그렇죠? 염치도 없어. 탐욕적이죠. 자, 그런 모습을 산문시의 형식으로 제시한 오장원의 종가.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낯선 작품으로 만났다면 도대체 뭔 소린가? 그렇죠? 아마 종가라는 말 자체가 뭔지 몰라가지고 상황이 뭔지도 모르겠는 사람도 정말 전국 수험생 중에는 수두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상황들을 어떤 태도로 진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어려운 시는 수능 특강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이번 모의평가에서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었어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읽어냈고 그다음 나로 갑니다.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라는, 여러분은 아마 처음 보았을 텐데 되게 유명한 시입니다. 최두석은요, 올해 우리가 그 연기교재에서 성의꽃이라는 그 대표작으로 치는 작품을 우리 공부를 했는데, 최두석의 그 작품 성의꽃 말고 노래와 이야기라는 이 작품도 뭐 과거에는 교과서에도 실린 적이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미리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시를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될걸요. 최두석 시인이 제 기억에는 80년대 말 90년대 초 요럴 때 한창 그 전성기라고 할까요? 왕성하게 시를 쓰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최두석이 그 주창했던 어떤 일종의 장르랄까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야기시야. 이야기시. 아시겠죠? 말하자면 서사문학의 성격 같은 것들을 시에다가 가미를 한 시 창작을 이제 자기가 주로 했었고, 그래서 그 시집 제목이 뭐 대꽃이었나 뭐 이런 시집 같은 걸 보면요, 거기에 그 이야기 시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가 한창 몰두했던 그런 그 작업이 바로 이야기 시라는 겁니다. 사실 이 작품은요, 바로 그런 이야기 시를 내가 일종의, 거기 뒤에 보기에도 나옵니다만 일종의 시론의 성격을 지닌 시야. 시론이라는 게 뭐예요? 시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떠해야 한다는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시란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라고. 시인 최두석이 이야기시라는 장르에 관해서 나는 앞으로 이런 시를 쓰겠다. 내가 지향하는 시는 이런 거다라는 선언문 같은 시예요, 이 시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아, 맞아. 그런 시였어. 이해가 바로 될 겁니다. 읽어볼까?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그랬어요. 노래는 어디에? 심장에. 이야기는 어디에? 뇌수에 박힌다. 그럼 여러분, 이거 이제 바로 감이 오시나요? 심장과 뇌수라는 것은 사실은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성하고 관련이 있을 테고 이거는 감성하고 관련이 있을 거야.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 중에는 가슴으로 읽는 시가 있고 머리로 읽는 시가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김광규 시인의 시 같은 경우는 머리로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대장간의 유혹 이런 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성적으로 읽는 시가 있고 감정으로 읽는 시가 있는 거예요. 자, 노래라는 건요, 사람의 감성을 때리죠. 원래 노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거 봐요. 보다가 막 나도 모르게 눈물 흐르고, 막 그 청중들도 막 노래를 들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자, 노래는 심장에 와서 꽂히고요, 이야기는 뇌수에 박혀요. 이야기라는 건 우리 그렇죠? 이야기는 이성으로 받아들인다. 아, 물론 서사문학도 감동을 주죠. 가슴으로 박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일종의 이런 대전제를 여기서 딱 준 거야.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제 재밌는 예가 나오는데요. 처용. 여러분, 처용가 알죠? 그죠? 처용가. 처용가에 얽힌 이야기 알죠? 처용가. 그 향가 처용가가요,
배경 설화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에 처용이 밤늦게 집에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 텍스트가 대체로 그런 거잖아. 서울 밝은 달 아래 밤늦게 논일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네 개구나.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래 내 것이었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할까. 이런 노래거든. 자, 그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 그치? 그 역귀를 꿇어 엎드리게 감동시켜서 꿇어 엎드리게 했다라는 게 요게 이제 그 이야기야, 그죠? 배경 설화야.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를 잘 생각해보자. 처용이 그 배경 설화에 의하면 뭐 밖에 늦게 놀다가 들어왔는데 역신이 역귀가 아내를 범하고 있는 거야. 그 광경을 보고선 몽둥이를 들고 들어간 게 아니고 물러나와서 마당에서 춤을 추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노래를 불렀어. 그게 처형가야. 그랬더니 역신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를 내려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집이든 당신의 얼굴을 그려 붙여놓은 집에는 제가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물론 그 이야기는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아. 뭐 거기 배경설에 얽힌 이야기, 뭐 그때 처형의 존재가 누구냐, 뭐 그 역신의 의미, 뭐 할 얘기 무한합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생략하기로 하고. 근데 그 처형이 불렀다는 막상 그 노래. 그래서 그 노래가 역귀의, 귀신의, 역신의 심장에 박혔겠죠. 그래가지고 꿇어 엎드리게 만들었지만 막상 뭐랄까요, 그 악곡, 목청, 노랫가락 이거를 떼어내고 남은 가사, 지금 얘기했던 제가 읊었던 그 가사 내용만, 텍스트만은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할 만큼 아무 힘도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그럼 결국 자, 여기서 목청이라는 게 노래의 핵심적인 어떤 요소라면 노래가 사라져버리고 남은 가사, 노래의 일부분만으로는 아무 힘도 없지만, 됐죠?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그죠?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에 담겨있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역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처용의 얼굴을 그려다가 진짜 대문 앞에다 붙여놓는 그런 풍속이 생겨나고, 또 새로운 노래라고 하면 수많은 처용을 모티프로 한 작품들이 있죠. 특히나 고려가요, 처용가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났어.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가 힘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이 시인 최두석은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야기에다가 힘을 굉장히 주고 있는, 그걸 지향하는 자기의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실온 성격의 시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봐, 목청을 걷어낸 가사는, 노래는 의미가 없었지만 이야기는 살아남아서 이렇게 큰 힘을 발휘했단 말이야.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제시했죠. 정간보, 알죠? 우리 전통 악보.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원래는 있잖아, 시하고 노래는 하나였죠. 아시죠? 그죠? 원래 시는요, 노래였어요. 노래의 가사였던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날 공부하는 시라는 건 저 뿌리로 더듬어 올라가면. 심지어는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원시 종합예술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 안에서 무용도, 연극도, 시도, 음악도 다 하나였단 말이야. 그 원시 종합예술을 발라드 댄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학문 용어로는 종합예술이었다고. 그게 각각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무용과 연극과 시와 뭐 노래로, 음악으로 분화되어 나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시집에 이제는 악보를 그리지 않아.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텍스트로서의 시를 공부하니까, 읽으니까. 그쵸? 창작도 그렇게 하죠, 시인들이. 자,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그럼 봐봐. 옛날에 원래 시가 노래하고 하나였던 시절에 대한 지향이나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시인이라면 말 속에다 어떻게 하는 거면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랬어요. 이 말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뭘까? 사실 여기서 심장의 박동이라는 건 뭐겠어요? 시에서의 운율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치?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시가 노래와 하나였던 시절의 희미한 흔적이라는 게 결국 뭐야? 운율이죠. 원래 노래와 하나였을 때 노래 가사로서의 시는 텍스트는 운율이 훨씬 더 정형적이었겠지? 지금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시, 예를 들면 위에서 봤던 가시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운율이라고 찾아볼 만한 게 있을까? 거의 없죠, 그죠? 그런데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다가 운율을 집어넣어서 노래의 성격을 조금 회복해보고자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의 쉬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그랬습니다. 그럼 봐요. 노래 때문에 상처가 쉽게 덧난대. 근데 이건 이해가 될 만한 말이죠. 왜냐하면 단적으로 생각해봐. 실현당했을 때 유행가 사랑의 애절한 이별의 노래 들으면서 울어본 적 있어 없어? 있잖아, 그죠? 상처는 노래에 쉽게 덧나요. 그지? 왜냐하면 얘는 심장에 박히니까. 얘는 심장에 박히니까. 다스리는 처방은 그럼 그걸 그 덧나는 상처를 다스리는 처방이라는 것은 뭐여야 돼? 이야기라는 거야. 이야기를 옹호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지? 이 맥락 하에서, 이 작품 안에서는요, 시인은요. 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기를 바란다. 이랬습니다. 자기의 시적 지향을 얘기했네요. 결국 자기는 이야기로, 하필이면 이야기를 이용해서 시를 쓰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한 거야, 말하자면. 세상에다가 천명한 거야. 나는 이야기 시라는 걸 쓸 거야 라는 걸 천명한 그런 시입니다. 자, 결국엔 봐요. 아까 얘기했던 노래가 때리는 심장, 이야기가 때리는 와서 박히는 뇌수. 사실은 감동과 지적인 충격이랄까요? 감성과 이성이 다 잘 조화된 시가 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지? 자기는 그런 시를 쓰겠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28번 갈까요?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보랍니다. 이 집의 지손들이 검이 앓터지듯 흩어져 나간다는 데서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종가가 번성, 이게 지금 종가의 번성도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집안이 이렇게 막 검이 앓터지듯 지손들이 흩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은요, 그러니까 그 지손들은 다 종가가 또 되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 지손들은 종가가 될 자격이 없고, 사실은 그 봉건적 가치관에 의하면 종가는 계속 이 집안이 이어내려오고 있고 제삿날 이 지손들도 다 모이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데 자부심? 아니지. 이런 묘사는 뭐라고, 이런 비유는 뭐예요?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켜주는 신주들이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이 올라앉는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 딩동댕. 자, 요거 제가 수특 강의할 때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작품 얘기할 때도 또 얘기했죠. 풍자예요, 이게.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지, 사실은. 그죠? 이게 뭐라고,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비꼴 때 쓰는 말들이야, 이런 게. 그죠? 풍자란 말이죠. 풍자의 밑바탕에 뭐가 있어? 비판이에요. 3번,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리떼를 남겼다는 데서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이 아니지. 시기심은 질투하는 건데요. 비판적인 인식이죠. 이따위 짓거리들을 옛날에 했었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기심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4번,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제주도 물려받지는 못했다는 데서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태도. 아니지. 내력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요. 종가의 내력이 이렇게 보잘것 없다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뭐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무능하고, 근데 그냥 권위로 먹고 살고 물려받은 재산으로 자기들한테 거두는 그런 돈 같은 걸로 먹고 산다, 이거. 자,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찝찝거리는 종갓집 영감님이라는 것이 이 부정적인 묘사가 여기 있고 희화화된 거고요. 이 자기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나간다라는 이런 탐욕적인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종가에 대한 선망을 드러낸다고요? 선망은 사전적 의미가요. 선망이라는 건요, 부러워하여 바람,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선망하는 직업. 그런 말 들어봤죠? 그 선망이거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건 지금. 자, 답이 그래서 28번 답은 2번입니다. 맞죠? 풍자의 대목을 언급한 2번만 옳은 진술이 나머지는 다 말도 안 됩니다. 자, 28번은 되는데 29번에 가서 이제 28번 아마 28번이 29번만큼 어렵지 않다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유는 열심히 수능 특강 문학을 공부해서 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믿을래요. 자, 근데 29번이 문제다, 그지? A, B 묶어놨는데 이게 아마도 여러분의 낯선 시였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오답률이 높았던 편인데요. 자,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A 묶어놓은 두 줄 보이시고요. B 묶어놓은 두 줄 보이실 겁니다. 다시 봅시다. A는요. 막상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이고요. B는 뭐냐면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 그랬습니다. 1번 A는 그래서 A 다시 막상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이 1번 틀린 진술을 왜 그토록 많은 학생들이 가장 적절한 건 1번이다 이렇게 골랐습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라 그랬거든? 초용의 노래에서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래. 그러면 노래하고 가사가 융합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 거죠. 그들이 분리되어 버린 거지, 말하자면. 또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가사하고 목청이 결합되어 있던 노래에서 목청은 떨어져 나가고 가사만 남은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A 부분을 두고. 이해되셨어요? 아마 텍스트, 작품에 대한 이해를 아까 저랑 함께 따라왔다면 이제는 자기가 시험 볼 때랑 달리 29번 문제 선지들에 대한 판단이 그리 어렵지 않고 분명해졌을 겁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 A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거기에 지금 이야기가 결합됐다는 게 어디 있어요? 좀 전에 설명했듯이 A는 노래에서 목청이 떨어져 나가고 가사만 남았을 때 아무런 힘도 발휘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을 때리지 못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뇌수에 박히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야기는 처용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설화는 더 큰 힘을 오랫동안 발휘했던 대비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럼 봐요. 2번도 틀렸죠? 3번 갑니다. B는 그랬어요. B 다시 봅니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자,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연결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품이 이해가 안 되니까 3번이 틀렸다는 명확한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또 3번에다가 많이 또 적절한 것.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거나 하나 찍은 거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B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노래에 대한 노래와 시가 하나이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그걸 지향하는 그런 시를 쓰고 싶어하는 시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은밀히 말 속에다가 심장의 박동을 새겨놓는 심장의 박동, 운율을 얘기한다고. 운율을 예를 들면 김소월 같은 시인을 생각해 보잔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김소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운율을 활용하는 시인들에 대한 언급이라고 친다면 그럼 이게 지금 자 말에다가 이야기가 연결된 상황을 제시하는 게 아닌 거잖아. 맞지? 틀렸어요. 뭐라 그래?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B는 시인의 말에 노래의 흔적이 가미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 정도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 말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자, 4번 갑니다.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을 보여준 것이다. 답 나왔네. 이해됐어요? 자,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이라는 게 뭐야? 문자로만 남은 텍스트, 시에다가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 뭐 이거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게 결국 뭐라고? 아까 그 시구의 의미를 직접적인 의미를 얘기하자면 운율, 그죠?
노래가 주는 심장을 치는 감동, 그걸 가미하는 상황. 4번이 답이죠. 5번 볼까요? A는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를, B는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의를 설명한 것이다. B에 대해서는요,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석이 있겠다. 그지? 왜냐하면 지금 이게 4번 선지가 참이니까. 근데 이거는 A는 뭐라고요? 2번 선지가 틀렸다 그랬죠. 이야기의 결합이 아니라 그랬지.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라는데 이야기의 도입하고는 무관하다니까 A는요. 그쵸? 답이 4번입니다. 이 문제 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틀렸기 때문에 뭐 실제로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판단을 잘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도 사실 별로 쉽지가 않았고요. 문제도 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요, 이런 작품과 이런 문제들은요, 좀 꼼꼼하게 면밀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맥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30번 갑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가는 쩡쩡 울리던 옛날, 종가가 막 힘을 발휘하던 그 옛날 봉건시대. 과, 달걀 귀신이 융융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마을 사람들이 이 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반감이 드러나 있는 그런 마을의 소문을 통해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냈다. 그지?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쩡쩡 울린다, 융융거린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감각적인 이미지 같은 걸 활용해서 종가에 대한 인상을 표현했다는 말은 맞는 말이겠어요. 그 다음에 가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과 검은 기와집을 통해 종가의 분위기를 드러냈다. 이거 폐쇄적이고 어둡고 어두컴컴하고 막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맞네요. 그 다음에 나는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하여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 창작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나의 그러나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그러나 보니까 뭐라고 했어?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 쉬덧나. 그래서 뭐?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그랬으니까 자, 그러나라는 건 거의 대부분 시상의 전환 표지로 작용할 수가 있지. 왜? 역접이니까. 이렇게 흘러가던 시상이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트는 데 사용되는 말로 적절하잖아요. 맞지? 자,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창작이 어렵다. 즉, 처방은 이야기인 거다. 노래는 상처를 쉽게 덧나게 한다. 격정의 상처를.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겠네. 그럼 4번 갑니다. 나는 처용이 부른 노래와 처용에 대한 이야기의 성격을 비교하여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처용이 부른 노래, 역신을 꿇어 무릎 꿇게 했고, 처용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도록 더 힘을 발휘했어. 이 노래는 어땠어? 목청을 걷어내고 가사만 남으니까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야기는 그렇지 않았어. 그러면 성격을 비교해서 주제를 구체화했다. 이야기의 어떤 파워를 뒷받침하는 예로 드는 이야기니까 4번도 맞는 얘기네요. 그럼 5번 볼까? 가는 지금도를 통해, 가의 지금도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자, 지금도 거기 밑에서부터 6째 줄 보세요. 지금도 종가 뒤라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반들반들 달걀귀신이 융융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자, 지금도를 통해,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종가의 불변성을 그렸네요. 그러면 봐요. 요것도 사실은 적절한 진술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딱 맞는 진술은 아니라고. 왜냐하면 보통은요, 지금도 이러면 변하지 않았다 이런 걸 드러내는데 활용될 만하지. 이런 말은 이런 거 변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라고 얘기하지. 근데 요 진짜 사용된 맥락을 보면요, 지금도 종가 뒤란에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반들반들한 달걀 귀신이 융융거린다는 마을의 풍설이라고 하면, 그게 종가가 옛날에도 그렇게 달걀 귀신이 융융거렸는데 지금도 융융거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건 딱 맞는 말은 일단 아니야. 그 다음에 나는 이제를 통해 그랬는데, 나의 이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거기 B 바로 윗줄 보세요.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 이제를 통해 시의 영속성, 영원히 계속되는 성질을 강조하고 있대. 이건 명백히 틀렸죠. 그죠? 시의 영속성이 아니잖아요. 그치? 이제는 뭐라 그래야 될까? 과거 노래와 시가 하나였던 때와 달리 지금은 이제
문학이 따로 문자 텍스트로 떨어져 나가 독립되어 분화되어 버린 상황에 대한 진술로 그걸 뒷받침하는데 이제라는 말을 쓴 건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 틀렸지. 자, 그러니까 이 문제 30번의 답은 5번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오케이? 이해됐죠? 31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봅시다.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어요. 워낙 구체적으로 서술하려다 보니까 산문시까지 됐네. 그죠?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 특히나 그들의 뭐 서로 이제 불화하는 가족들의 상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옛날 종가가 막 쩌렁쩌렁 울리던 시절에 말이야 괴롭힘을 당했던 마을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어떻게?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나에서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럼 봐요. 시가 원래는 노래였으니까 그런 성격을 되찾아야 하는 것도 물론 있고, 그런데 노래의 한계가 제시됐죠. 뭐? 격정의 상처가 노래에 쉬이 덧난다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요구된다. 그래서 내가 하필 이야기로 시를 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죠? 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의 시이고,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 그러니까 종가라는 이 원래 가 작품이 어때요? 나에서 얘기한 이야기시 비슷하죠. 서사성이 가미되어 있는 작품이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 내가 왜 이야기시를 주창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가 하고 있어. 재미있는 조합이에요, 사실은. 무슨 주제상, 소제상, 무슨 정서상, 가나를 엮을 고리가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금 보세요. 28, 29 단독으로 가나 따로 찢은 문제고요. 30번 문제가 가나에 대한 설명 이랬습니다만 가나를 둘 다 엮어놓은 선지는 5번 선지. 근데 그것도 그 둘이 유의미한 비교의 포인트가 있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31번 문제가 바로 이 세트가 왜 이질적으로 보이는 가나가 묶여있는지를 설명해 주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가는 종가, 다시 한번 참 이 얘기 한번 하나 합시다. 자, 이 문제도 또 한번 그런 걸 우리가 느끼게 해주네요. 뭔가 문학 외부의 인접 학문, 다른 학문으로부터 심화된 지식을 끌고 오는 스타일의 보기가 아니지. 맞아요? 계속 그런 패턴들이 지금 이번 9월 모평의 특징으로 드러납니다. 자, 가는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관되도록 서술하고 있군. 사실 1번 선지는요, 요 정도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어쩌고 하는 부분만 새롭게 지문과 엮은 것일 뿐, 거의 보기의 진술을 거의 재진술한 거죠. 당연히 맞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종가의 부정적 심을 드러내는 화자의 의도를 부각한다. 자, 앞에 제가 얘기했죠. 보기에서 여기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 요게 지금 여기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 요게 바로 여기 지금 이제 어디 있어? 종가의 이야기에서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는 게 어떤 대목에 드러나는가에 관한 걸로 선지가 구성된 그런 예인 거고. 자, 그 다음 갑니다. 선지의 표현 보면요. 3번 그 다음은 나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그랬죠? 마지막에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뭔 얘기지 이게?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했죠. 요것은 뭐냐 하면 어디에 해당된다고? 요거지?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에 관한 거지. 그걸 의미하는 시구죠. 근데 그게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입니까? 그러면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라는 건 텍스트만 남은 문자 언어로서의, 즉 위에 그 처용가 얘기로 하자면 목청이
제거되고 난 가사, 그 얘기가 여기에 지금 이거야? 아니잖아. 그지? 답이 3번입니다. 그죠? 나는 뇌수와 심장의 결합을 희망한다고 맨 끝에 그랬죠? 맨 끝에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이랬으니까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뇌수에 가서 박히는 이야기가 가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했다 그랬잖아. 위에서도 이제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면서 이러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런 얘기 했던 거. 가는 종가에 얽힌 경험과 상처, 물론 이제 요 4번 선지에 대한 판단이요. 이렇게 앞에 보기에서, 그지? 이렇게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이니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뒷받침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5번 선지. 가는 종가에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시청자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지니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군. 이것도 역시 거의 보기의 내용 요약이랄까? 재진술에 불과하니까 당연히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선지가 틀린 부적절한 정답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자, 우리 29번이 이 중에 제일 어려웠는데 나머지 문제들도 가도 사실은 수능 특강에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꽤 어려울 뻔했고 나는 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은 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트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됐죠? 마지막 세트 또 역시 난제를 좀 품고 있는 가와 나로 엮여있는 고전 시가 파트로 지금부터 갑니다. 이 고전 시가 세트도요. EBS 수능 연계가 굉장히 큰 이름을 발휘한 그런 그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하고 나의 볼륨의 그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나가 압도적으로 짧아. 되게 단순한 작품 나가 하나, 시조가 하나 더 붙었는데 그에 비하면 가가 훨씬 더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작품일 텐데 이게 하필이면 허균의 누이, 허난설원이 지은 규원가 수능 특강 문학 61쪽에서 공부한 작품. 그러다 보니까 이 더 큰 볼륨의 이 작품 지문을 아예 읽고 이해하고 감상할 필요가 애초에 없게 되는 거지. 수능 특강을 열심히 공부. 그럼 규원가 다 우리가 텍스트 공부해놨는데 바로 그냥 문제로 가면 될 수 있는 그런 세트가 되겠습니다. 혹시 수능 특강에서 하기 이전에 2학년 때 문학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이게 아는 작품이 시험에 나왔을 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연계 교재에 수록된 작품이 연계 출제됐을 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가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갑니다. 공업의 피를 못 빨아도 군자오고 원했어요. 자기가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가 되는 것은 바라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좋은 남자, 훌륭한 남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원했는데 삼생의 원업이래. 원망스러운 업보입니다. 삼생이라는 건 전생, 현생, 내생이야. 그죠?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보요. 또 월화의 연분. 그런데 월화라는 게 월화노인이라고요.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어준다고 하는 그런 그 노인, 신선 같은 노인이 있어요. 월화의 연분으로. 그럼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지. 연분으로 장안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에 용심하기 살얼음 디디는 그랬어요. 자, 이렇게 적어도 군자 호구는 되기 바랐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서울 시내 순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그런 경박한 남자를 어쩌다 그렇게 만나버려가지고 당시에 마음씀이 어땠다고? 살얼음 디디는 것처럼 내가 조심스러웠다. 얼마나 내가 애를 끓였는지 모른다 이거지. 3호, 28, 3호, 15, 28, 16 15살, 16살 겨우 지나서 타고난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절로 일어나 한창 예쁠 때라는 거야.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기약하였더니 100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자 결혼을 했더니 연광이라는 게 이제 세월을 얘기합니다. 훌훌하고 빨리 지나가고 또 조물주가 창조주가 다 시하여 거기 각주에 있죠. 다 시하다는 것은요 시기를 많이 한다. 여기 각주에 풀이에는 뭐라고 했나 시기가 많음. 자 질투를 많이 해가지고 조물주가 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막 질투를 해가지고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에 북진하듯 그랬는데 이 배오리에 북진하듯이
이거 이제 요런 게 여기서 이 텍스트에서 이 세트에서 말이에요. 요런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뜻이 공부를 해놔가지고 알지 못하면 뒤에 선지 판단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을 정확하게 못할 수가 있거든. 배올리에 거기에 배올에 북이 지나가거든. 이 북은요 둥둥 치는 북이 아니란 말이야. 배틀. 그래서 배를 짤 때 말이에요. 실패를 이렇게 담아갖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배올이 걸려 있는데 이 북이라고 이렇게 배처럼 생긴데 거기 안에 홈이 파여 있는 거거든. 그게 확 지나가는 거. 확 하면서 배를 짠단 말이야. 그 직조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에 나옵니다만 여인의 생활상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는 거야. 이런 게. 자, 그렇게 금방금방 빨리빨리 세월이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빈, 화한 어디 두고. 자, 설빈이라는 게 여기 눈 같은 요 구레나루 요 귀민머리 요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화한 꽃 같은 얼굴, 아름다운 얼굴. 그러니까 아리따운 그런 젊었을 때 사모입할 때의 그 모습. 그거 어디 두고 이제 면목가증 또 각주 있죠. 자, 거기 얼굴 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음. 가증스러운 모습이 얼굴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증오할 만한 그죠? 증오할 만한 모습이 되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얼굴 내 복원이 어느 이미 날 괸소냐. 내가 이렇게 폭삭 늙어가지고 미운 얼굴이 되어버렸는데 어느 이미 나를 사랑하겠느냐. 서리법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서리법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얘기하는 게 자탄이야. 그지? 자기 한탄. 그리고 자책하는 거지. 그지? 내가 이런 모습이 되는 바람에 사실 여기 그렇잖아요. 남편 김성립이라는 자가 이 똑똑한 이 또 아름다운 허초희를 허난설원을 돌아보지도 않고 뭐 바깥으로 야유원으로만 돌아다니고 해서 외로움을 견뎌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남편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태도 같은 게 여기는 일부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 매화가 몇 번이나 피어졌다는 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몇 년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세월이 빨리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겨울밤 차고 찬제 자취눈 섞어치고, 자취눈이라는 게 자국눈이라고 해가지고 발자국 조금 남을 만한 이제 조금 내리는 눈, 살짝 내리는 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름날은 길고 길 때 굳은 비는 또 무슨 일인가? 그러면 여기 지금 비로 묶여 있는데 겨울과 여름날에 자연물을 이용해 가면서 기상현상, 자연물을 이용해 가면서 자기의 몇 번이나 매화가 피어질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외롭게 지냈던 그런 신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삼춘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자, 삼춘이라는 게 이제 석 달간의 봄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꽃과 버들 이런 아름다운 봄날의 경치, 그 좋은 그 시절에 그 경치가 시름없다. 아무 의미 없다 이거야. 내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아무 의미 없다.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솔 귀뚜라미가 상에 울제에 긴 한숨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구나.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 것이다. 돌이켜서 풀어서 생각하니까 이리하여 어이하리. 이대로는 안 되겠네. 이러다가는 진짜 못 살겠네.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금 푸른 검은 고를 빗겨 안아서 백년화라는 노래 한 곡조를 시름을 섞어서 타니 연주하니 소상야우의 뱃소리 섰도는 듯. 그 소리가 얼마나 서러우면 소상이라는 게 소상강이 어떤 강인가 하면 순나라란다. 순임금이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아황과 여영이라고. 근데 그 두 부인이 순임금이 죽으니까 소상강에 빠져 죽어버렸어. 그런 서러움이 있는 강이야. 거기에 밤에 내리는 비에 대나무 숲에 그 주변에 대나무 숲에 비가 내리는 밤비의 소리. 그게 막 섞어 도는 듯해. 그리고 또 화표천년에 벼락이 오르는 듯 그랬어요. 화표천년이라는 게 이제 중국의 어떤 사람이 나중에 무슨 뭐 도수를 일으켰나 어쩌고 해가지고 학이 돼가지고 망주석에 돌아와가지고 1000년 만에 울었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 고사가. 그런 이별했던 학이 1000년 만에 이 화표에 와가지고 망주석에 와서 1000년 만에 와서 우는 것 같은. 자, 섬섬옥수란 거죠. 아름다운 손으로
연주하는 그 솜씨가 옛 소리가 있어. 아직 옛날 솜씨가 남아있다마는 그렇지만 뭐해? 내가 이렇게 외롭게 서러움을 섞어서 타는 그 소리를 자, 부용장 적막하니 네 귀에 들리소니. 부용, 연꽃이거든요. 그걸 수놓은 커튼, 여자가 거처하는 방에 주로 옛날에 치던 부용장, 그걸 친 방이 적막하니 아무도 없으니 누구의 귀에 들리겠는가 이거예요. 간장이 9번 구부러져서 굽이굽이 끊어졌다. 차라리 잠을 들어서 꿈에나 보려고 했어. 그러니까 현실에서 임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자기를 보러 오질 않으니까, 그냥 집 밖으로만 1년 내내 싸도니까 꿈에나 보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바람에 지는 잎, 풀 속에 우는 짐승, 시끄러운 거지. 잠을 못 들게 만들어요. 잠이 못 들면 꿈도 못 꾸는 거고, 그러면 그나마 임을 꿈속에서는 보려고 했는데 못 보게 되는 거죠.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느냐 이거죠. 됐죠? 자, 이렇게 제시가 됐고요. 이거 텍스트는 사실 수능 특강에서 공부를 다 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간단한 시조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제 사설 시조지 말하자면. 자, 봅니다. 제 위에 우뚝선, 언덕 위에 우뚝선 소나무가 있어요. 바람 불 적마다 흔덕흔덕 흔들립니다. 음성 상징어가 사용됐네요. 자, 언덕 위에 소나무가 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흔들 한단 말이야. 그 다음 또 개울에 섰는 버들이 있는데 무슨 일조차서 흔들흔들해. 유사한 구절이 대꾸처럼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럼 이제 이 얘기는 사실은, 이런 얘기는 왜 했을까? 초장, 중장은 종장 얘기하려고 한 거야.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어. 봐요. 임 그리워, 그리워하여, 임 그려 우는 눈물은 옳거니와. 눈물이 옳다는 게 무슨 얘기야? 뭐 당연하거니와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겠죠? 이미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는 건 당연하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런데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조차서 후루룩 비쭉하나니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상황은, 시적 화자는 어떤 사람이지? 임과 이별한 사람. 성별은 알 수 없고. 근데 이미 그리워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그렇게 이별의 서러움 때문에 울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 눈물만 흘리고 있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 그건 그냥 애상적인 정서를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건데, 입하고 코가 후루룩 비쭉하는 건 막 울다가 막 코 먹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는 걸 모습을 묘사한 거니까 다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지. 근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는데, 그럼 이 시의 역할은 뭐냔 말이야. 입하고 코가 후루룩 비쭉하는 게 소나무가 흔덕흔덕하고 버들이 흔들흔들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배치를 하는 거야. 그죠? 예를 들면 여기도 무슨 일조차서가 있듯이 여기에도 무슨 일조차서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흔들흔들 흔덕흔덕 하듯이 내 입하고 코도 흔들흔들 하는 거지. 후루룩 비쭉하는 거지.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보자면 말이에요. 32번 갑니다. A, B, C의 표현상 특징 그랬는데, 그건 전부 다 이제 부분을 엮어놓은, 두 작품을 엮으면서 부분을 묶어놓은 그런 A, B, C 구간을 줬단 말이에요. 자, A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A에 보면요, 봄바람 가을물이 배우리에 북 지나듯 그랬거든요. 그 배올, 배틀, 북 이런 거, 요게 사용됐다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그 현대어 번역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 매우 빠르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딩동댕. 맞지? B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했어요. B가 뭐 겨울밤 차고 찬째 자취는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길째 구준비는 부슬고. 자, 차고 찬제 길고 길째 이렇게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이 행마다 사용됐네요. 첫 행에도 둘째 행에도. 화자가 주목하는 각 계절의 특성을 강조했다. 겨울밤 차고 여름날
길고 길고. 그러니까 맞는 얘기지. 그 다음 C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해요. 자, 흔덕흔덕이나 흔들흔들이나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 표현한 거 맞죠?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냈다. 딩동댕. A, B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자, A에는 계절적 배경이 어디 있어? 봄, 바람, 가을, 물 이랬으니까 있어. 그 다음에 B에는 계절을 알려주는 시어가 겨울밤, 여름날 있으니까 있어. 됐죠? 좋았어, 여기까진.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낸다고? A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설빈화한 어디 두고 면목가증 되었거나 이랬으니까 A는 맞는 말이야. 근데 B를 이루고 있는 두 행은요,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겨울날에도 외로운 밤이고 여름날에도 외로운 날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요것은 A에만 부합하는 진술이에요. 그럼 답이 4번이겠네. 맞죠? B, C는 대꾸를 활용한 리듬감을 형성했다. 자, B는 겨울밤 차고 천재 자치는 섞어치고 여름날 기구월제 구준비를 세우고. 자, 딱딱 대를 이루는 대꾸죠. 그 다음에 C도 어때? 제위의 우뚝 선 개울에 섰는 소나무 버들 바람 불 적마다 무슨 일 조차서 흔덕흔덕 흔들흔들. 대꾸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4번만 틀렸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지? 33번 가겠습니다. 기역,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자, 기역 봅시다. 기역은 어디 있는가 하면 꿈같이 만나 있어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면 꿈에나 보려 하니 이랬거든요. 유사해 보이기도 하는 꿈이 등장하는 두 이제 식구를 제시를 해놓고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랍니다. 꿈같이 만나 있어. 남편 만날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걸 두고선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면 틀리죠. 왜냐하면 지금 봐봐. 결혼하던 당시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요. 그것 때문에 기억이 흐릿하기 때문에 지금 화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할 때 답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2번 니은은 현실. 니은 이제 아까 꿈에나 보려 하니라고 한 거.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 딩동댕. 답이 2번이죠. 현실에서는 이미 오지 않으니까 꿈에서나마 보려고 하는 것. 이런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익숙하죠. 그죠? 뭐 송미인 곡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럼 3번 봅니다. 기억은 답이 2번이고 3번. 기억은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니은은 임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다. 이게 지금 꿈처럼 만나 있어가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됐다는 말도 이상한 말이고 말이 안 되고, 니은은 임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이라고요. 그래서 꿈에나 보려 한다고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별에 대한 망각이라고? 말도 안 되지. 이별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별이랄 것도 없지. 지금 이제 자기를 보러 안 오는 상황인 거니까, 외로운 상황인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 또 이별이라면 이별이고, 간 다음에 뭐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망각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기억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회상하고, 니은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회상하는 건 맞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혼하던 당시에 대한 회상에 대한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니은이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다라는 말이 딱 가장 적절한 걸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꿈에나 보려 했다.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좌절되는 것이고, 그게 꿈에나 보려고 했던 자기의 의도에 대한 진술을 두고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어울리죠. 기억은 인연의 우연성에 대한, 니은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재회의 필연성,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하는 성질이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니은이 드러내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현실에서 불가능하니까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니은이니까 2번이 답이라는 거, 가장 적절하다는 건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됐죠? 자, 34번 문제. 이 문제가 오답률이 제일 높았는데 문학에서, 자, 가나를 감상한 내용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별에 대해서 서로 다른 대처, 이제
이걸 전제로 할 때 앞에서 다루었던 33번 문제에서 이별이냐, 상황이 이별이냐 아니냐 대해서는 이별이 맞는 걸로 봐야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어쨌든 봐요.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그랬거든요. 자, 외부와 단절되어 있어. 혼자 규방에 있어. 이 규방가사고 원부사고 그렇잖아요. 외부와 단절된 채 규방에 혼자 있으면서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라고 했어요.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해. 이때 외부 대상이라는 게 뭐 어디 있어? 소나무, 버들 이런 거죠.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해. 흔들흔들 흔덕흔덕 자기는 뭐 후루룩 비쭉 이랬으니까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막 울고 훌쩍이고 있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봐요.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냄으로써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둠으로써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살짝 해학적인 맛을 더함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라고 이 둘을 대비하는 보기를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 가에서 실소리 상해울제에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을 보여주는 건 뭐 요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이입 같은 대상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뚜라미가 가을밤에 막 우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내 슬픔과 공명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그런 지금 시적 상황이니까. 2번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들리겠는가? 라는 것은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낸다고? 틀렸죠.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생각해봐. 이 문제 여러분 이게 정답임을 못 맞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가만히 잘 생각해보세요.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의 이 맥락에는 지금 거기서 뭐였지? 거기 해당되는 부분 보세요.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바로 앞에 보면 병련화, 그러니까 몇 줄 위에 병련화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어 타는 상황이잖아. 이거를 연주를 하지만 그래가지고 그게 꽤나 뛰어난 솜씨라서 옛날 그 솜씨가 지금 남아있고 괜찮은 연주가 되긴 했지만 그걸 이렇게 나 혼자 있는 처지니 누가 들어주겠는가 라는 거니까 이미 내 곁에 없는, 그래서 아무도 들어줄 리가 없는 외로운 처지에 있는, 혼자 그냥 연주하고 혼자 즐기고 있는 상황, 자기의 시름을 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강조하는 거니까 외부의 교감을 거부했다는 말은 안 어울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교감을 시도했지만 그것이 이제 실패를 해버리게 된 그런 상황과 연관 지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2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명백한 정답의 표지가 여기 있죠. 그죠? 부적절을 하다는 것이. 3번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는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 아까 얘기했죠? 자신과의 동질성이 소나무 흔덕흔덕, 그 다음 뭐였어? 버들 흔들흔들. 그죠? 자기는 뭐? 입하고 코가 후루룩 비쭉. 그지? 그 다음에 4번 가의 삼춘화류는 나의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한다 그러는데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4번이 부적절한 진술이라고 오해를 했을 겁니다. 근데 2번은 확실히 부적절하고요. 4번은요 적절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나의 버들은 아까 우리 여기 소나무나 버들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얘네들은 종류만 다를 뿐이고 하는 기능, 시적 기능은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들은 화자하고의 외향적이긴 하지만 동질성을 보여주는 소재거든. 그런데 그 나의 버들과 달리 가의 삼춘화류는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죠. 왜냐하면 봄날에 활짝 핀 꽃과 늘어진 버들가지 이런 거 아름다운 자연물이라는 것은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내면과 대비되잖아요. 그래서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한다는 건 그 대비 자체가 아름다운 바깥 세계와 외로운 자기의 방, 이거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삼춘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고 느끼니까 그냥 뭐 굳이 밖에 나가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뭘 해. 의미 없는 거지. 나한테는 뭐
흥미도 안 생기는 그냥 그저 그런 풍경들인데. 아니 좋은 꽃, 좋은 풍경은 좋은 사람하고 함께 봐야 즐거운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요 4번 선지는 맞는 말이란 말이야. 자, 5번. 나의 후루룩 비축하는 입하고 코는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여주는군. 자,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 긴 한숨 지는 눈물 가에서 규원가에서 얘기하는 건 우스운 외양이 결코 아니죠. 근데 아까 작품 얘기할 때도 했었지만 후루룩 비축하는 요 나에서의 자기의 이렇게 콧물 흘리고 어쩌하는 그런 모습은 우스운 외양이란 말이야. 그걸 통해서 보기에서 설명했듯이 슬픔과 다소 거리를 두는, 그지? 약간 해학적인 맛을 가미하면서 그냥 슬픔에만 함몰되지 않는 그런 해학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칠 수 있으니까 5번은 맞는 진술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34번 문학 전체 중에서 아마 끝에 있기도 했고 또 이런 까다로운 판단을 요구하는 지점들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문학 끝냈어요. 문학은 이제 정리하는 마무리 얘기만 잠깐 합시다. 여러분들이 문학은 결국 이제 9월 시험, 이 중요한 시험이 끝났으니까 요 중요한 시험에 이제 이후에는 그야말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남아있는 시간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거 지웁시다. 자, 6월 모평과 9월 모평 요 시험지 두 개를 펼쳐놓고 꼼꼼히 들여다보는 걸 일단 중시하십시오. 요게 요번 올해 수능을 대비하는 어떤 우리도 우리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평가원도 평가원이에요. 6월, 9월의 결과를 놓고 어떤 반응들을 학생들이 보이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11월의 시험지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고민할 거기 때문에 자, 6월, 9월 시험지 잘 보시고요. 또 강조 또 한 번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은 게 바로 뭐라고? 이번 시험에서도 규원가나 오장원의 종가 같은 작품들이 특히나 그러했듯이 연계교재에서 몇 개가 되었든 통째로 지문을 안 읽어도 되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벌어지게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시간들을 모아서 전부 독서의 어려운 세트들에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저랑은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여러분 강의 다 못 들은 사람들은 함께 따라오시고 또 초압축 연계교재 정리하는 그 문학 강의를 통해서 마무리 잘 하는데 또 함께 활용하시고 수특 사용 설명서나 또 10월 학평 해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나도록 하고요. 본 수능 11월 때 해설 강의에서 만나지 맙시다. 여러분 수능 대박 났을 텐데 뭐 해설 강의 들어 뭐 합니까? 그죠? 자, 그런 기쁜 날을 상상하면서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오부에 가서 화법과 작문으로 함께 여러분과 마무리 공부할 테니까 언매 선택한 사람들은 이제 6부로 가시고 화작 선택한 사람들은 저와 5부 마무리 잘 하도록 합시다.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